놀라운 사실은 이 볼로냐 대학교는 여성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수직도 여성들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저명한 법학자인 조반니 단드레이의 딸 노벨라 단드레이가 이곳에서 철학과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이 여자 교수 얼굴을 보고 딴 생각을 할까봐 커튼을 쳐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중세의 대학 설립과 대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들은 중세에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중세에 왜 대학이 설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대학은 누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 대학은 어떤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이 대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는 흥미롭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학문과 지성의 요람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이 어떻게 발흥했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죠. 11세기 후반 서유럽이 학문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11세기 르네상스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출현하고 고전의 연구가 재개되고 인간 정신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중세 초기 학교들은 수도원과 그리고 주교 좌성당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오래된 학교로 알려진 404년에 마르세유 생빅토르의 수도원 학교를 들 수 있는데 카시아누스가 설립한 것이죠. 이 학교가 선구적인 학교로 알려졌습니다. 중세에 그러다가 새로운 학교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원과 거기서 파생된 시토 수도원이 그 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를마뉴가 독일 제국을 위한 표준학교로 궁정학교를 설립하고 11세기에는 독일의 모든 수도원들과 주교 좌성당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이탈리아에는 밀라노와 파르마의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11세기 중세 교육의 중심지는 그러다가 프랑스로 옮겨가죠. 이 프랑스의 학교들은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잉글랜드와 독일로부터 우수한 학생들과 수사들과 사제들이, 심지어 주교들까지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우리는 대학 문화의 발전에, 대학 설립의 발전에 십자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문화와 학문의 교류가 활발하게 십자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대학들이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업과 문화의 교류 차원을 넘어서 이 십자군은 동방과 서방의 학문적인 교류, 그리고 철학 사상의 교류, 이런 것들에 상당한 길을 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유입되면서 널리 보급되어서 스콜라 철학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준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의 유입으로 유럽의 지성의 조류가 변화를 맞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샬로마뉴 대제 이후에 수많은 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샬로마뉴 대제 이후에 학문적인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큼 스토원의 학교를 중심으로 문법, 논리, 수사학,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기왕의 학문에 대한 존경은 동방으로부터 유입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풍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고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복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움직임은 12세기부터 13세기의 절정에 달하고 십자군 운동이 쇠퇴해질 즈음에 더욱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후대 중세 말엽의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같은 대단한 열정은 아니지만 고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일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각 수도원과 도시에는 새로운 학문의 수용에 앞장섰고 또 이를 위해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중세 대학의 설립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세기에 접어들어서 여러 대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중세에 유럽에 세워진 대학이 어딜까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100년 이전에 샬레르노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1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볼로냐 대학이 세워지고 이어서 파리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볼로냐 대학 그리고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이 케임브리지 대학 이런 대학들이 중세의 대학을 주도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대학으로 중세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세기와 15세기에 설립된 이들의 수많은 대학과 이 학교들에서 많은 교사들이 배출됩니다. 이들 교사들은 다 교회의 신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중에 볼로냐 대학, 그리고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대학들은 중세 인재들을 육성하는 센터가 됩니다. 볼로냐 대학은 필립 샤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유럽 대학교 가운데 가장 유서 깊은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볼로냐 대학은 이탈리아에 세워진 대학이면서 유럽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볼로냐 대학은 중세 대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당시는 가장 널리 알려진 대학 그리고 법학으로 시작된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으로 시작한 이 대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이어서 1221년에 인문학부가 그리고 1260년에는 의학부가 그리고 1360년에는 신학부가 증설돼서 대학의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볼로냐 대학의 경우 행정이 학생에 의해서 운영되어서 교황청의 간섭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 당국이 그것을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볼로냐 대학교는 여성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수직도 여성들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저명한 법학자인 조반니 단드레이의 딸 노벨라 단드레이가 이곳에서 철학과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수강생들이 여자 교수 얼굴을 보고 딴 생각을 할까봐 커튼을 쳐놓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민법 전공자들은 7년 그리고 교회법 전공자들은 6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야의 박사가 되려면 10년 과정을 이수해야 했습니다. 볼로냐의 명성은 다른 대학들이 놀랍게 발전하면서 점차 퇴색해 갔습니다. 볼로냐 대학 못지않게
널리 알려진 대학이 파리 대학이었습니다. 당시에 볼로냐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었죠. 이 파리 대학은 볼로냐의 이 대학과는 달리 교황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했습니다. 종교개혁까지 신학과 일반 학문의 주요 좌서로 평가받았던 이 파리 대학은 1150년에서 1170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레고리 9세는 이 파리 대학을 학문의 부모라고 그렇게 평가했고, 알렉산더 4세도 파리 대학을 지극히 탁월한 전당, 인문학의 유명한 도시, 학문의 폭이 넓기로 유명한 학교, 가장 훌륭한 지혜의 공장이라고 예찬했습니다. 1200년에 프랑스 왕 필립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이 파리 대학이 시정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독립권을 얻어서 교황과 국왕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파리 대학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파리 대학이 신과 대학으로 소르본 대학을 편입시킨 뒤에 이 파리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명성 있는 대학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1231년 그레고리 9세가 학문의 어머니라고 일컬을 만큼 이 파리 대학은 유럽에서 학문의 요람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파리 대학은 1200년에서 1500년까지 3세기 동안 유럽의 지성사를 지배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이 법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샬레르노 대학이 의학에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파리 대학은 학문의 전 분야에서 타 대학에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곳에서 가르친 중세 지성사의 고장 아벨라드는 파리 대학의 명성을 더해 주었습니다. 중세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파리 대학을 통해서 배출되었죠. 비록 중세는 아니지만 종교개혁자 존 칼빈, 그리고 당대의 캐톨릭 거장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도 파리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볼로냐 대학과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대학이 있다면 영국에는 옥스퍼드 대학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철학과 신학 분야에서 파리 대학에 버금가는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은 117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옥스퍼드는 영국 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대학에서 가르친 초창기의 인물들 중에는 둔수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존 위클리프 같은 걸출한 학자들이 있었고, 웨슬리 형제와 조지 위필드가 이 대학에서 공부했고, 감리교 운동이 옥스퍼드에서 태동되었습니다. 1209년 옥스퍼드 시장이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 3명을 교수 여행에 처합니다. 그러자 교수들과 학생들 무려 3,000명이 이탈해서 세운 대학이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습니다. 정규대학교가 되려면 인문학부, 법학부, 의학부, 신학부 4개의 학부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대학교는 자체 정보와 재산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교의 구성원이 제기한 소송은 파리 대학교 주교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학교는 국가 내의 작은 국가이자 자유로운 학문의 공화국이었습니다. 사실상 교수와 학생들이 따로 구별된 계급을 형성했던 것이죠. 중세의 학위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은 문과, 신과, 법과 의과로 나뉘었고, 3가지 중요한 학문으로 알려진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이수하는 자들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했고, 음악, 산수, 기하학, 천문학 4개 학문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석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들 중에 법학, 의학, 신학을 이수하면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중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가 기초 학문, 그리고 전공 분야, 그리고 수학 연한을 더 요구하는 법학, 의학, 신학, 이렇게 세 분야가 대별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신학은 학문의 최고의 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자체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출발했던 배경도 있죠. 중세 대학의 강의는 라틴어로 진행되었고, 이와 같은 전통 때문에 유럽의 유명 대학에서는 라틴어가 오랫동안 학문 연구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언어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대학은 오늘날의 강의식의 그 강의도 진행되었지만, 오늘날 세미나처럼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교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책찍질을 건강한 교육수단으로 간주해서 당시 회초리를 맞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기베르는 당시 학업을 받으면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학교에 위탁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법 교사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질과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질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어린이의 배움에 대한 욕구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는 아들을 본 홀 어머니는 어깨에 심한 맷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기사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베르는 몹시 화를 내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매를 맞으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탁월한 교사들은 랑의 안셀무스, 쌍포의 기움, 사르트르의 베르나르, 꽁세의 기움, 그리고 특히 아벨라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사람들이죠.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대학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다녔던 것입니다. 대학교들이 등장하는 데에는 변증 역량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가는 곳마다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이 개별적인 교사들의 열정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학교는 본래 학문단체나 학문을 수행하는 캠퍼스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집단을 뜻한 것이죠. 학교 강의는 개인의 숙소와 수도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53년 파리 대학교에는 12명의 신학교 교수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9명은 수도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강의를 한 것이죠.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으면 대학이 당시 만들어졌고, 오늘날과 같은 캠퍼스와 대학 건물들은 후대에 존재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파리 대학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사 행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타 대학들이 모델로 삼아서 실시한 것입니다. 중세 대학교에 해당하는 동요는 사실 스투디움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의 경우는 스투디움 볼로냐로 불렸고, 파리 대학은 스투디움 파리,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대학 캠퍼스와 같은 이 캠퍼스의 개념이 도입되고 또 조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은 라틴어로 실시됐기 때문에 라틴어가 의무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학의 학생들이 얼마나 재학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1,500명에서 3,000명의 학생들이 당시 유럽의 각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대학들은 젊은 세대의 이상과 희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필립 샤프에 따르면 중세의 어느 저자는 캐톨릭 신앙을 유지될 수 있게 만든 세 가지 원동력이 사제제도, 제국,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꼽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세의 대학교가 캐톨릭 신앙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파리 대학교는 교황 절대주의에 강력한 타격을 가한 또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후스가 프라하 대학에서 나왔고 위클리프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왔고 루터가 후에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학이 개혁의 선봉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중세 대학 문화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중세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중세에 설립되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11세기 르네상스의 등장,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군 운동을 통한 동서교류의 활발한 이 학문적인 교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사제들이나 이런 당시 인재들을 대학이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학이 활발하게 설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학은 중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세의 이들 대학 중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탈리아에 가장 먼저 설립된 대학 중에 하나인 볼로냐 대학, 그리고 이어서 파리 대학, 그리고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학교가 완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문학부, 그리고 의학부, 그리고 법학부, 신학부가 있어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갖추었을 때 대학교로 온전하게 체제를 갖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대학은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 기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이들 대학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계적인 명문으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 대학들이 참 처음에 신학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신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중세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 때 우리는 현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할 때 내일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